작년에 제가 거의 5배를 한 거거든요. 외국인이 우리 한국 와가지고 결제하는 게 1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뻐지고 동안이고 싶은 거는 본능적인 유전자에 새겨진 거라고 생각해요. 격월 이건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12월에 제가 입원해 있을 때 네, 맞습니다. 송일아 기자랑 네. 같이 대담을 하셔가지고 보고 네. 싶었습니다. 아,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장이 네. 와 난리가 났네. 지금 저희가 2월 4일 수요일 네. 장 마감 이후에 오후 늦은 시간에 찍고 있는데 아니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는데 네. 이제 5,371이에요. 네. 이거 뭐 5,500도 이제 바로 손담을 갈 것 같고 네. 굉장히 빠르게 오지 않았습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저는 계속 작년 중반부터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쵸, 그쵸. 그 12월 달에 나왔을 때도 이번 올해가 가기 전에 사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를 저는 굉장히 좋게 봤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가 오기 전에 무조건 사자라는 주의였고, 근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좋게 보는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기대치보다 오히려 뭐 반도체라든지 주요 업종들의 지금 갖고 있는 기대치보다 오히려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상반기 내에 저는 6천도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반기 내 6천. 네. 그래서 여전히 뭐 지수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는 가정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가정.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엉뚱한 뉴스, 뭐 정치적인 뉴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뉴스만 없다라고 하면은 펀더멘털만 보면은 저는 6천 상반기에 도달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야, 셉니다. 네. 작년부터 계속 세게 말씀드렸었죠. 요런 네. 말씀은 제가 이걸 썸네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 네. 우리 또 이건규 대표님이 네. 주식계 허준 선생님 아닙니까? 아, 네. 허준 선생님은 이제 막 네. 줄을 서시오. 아, 막 의원에 네. 막 사람이 몰려들 때 요즘에 네. 네. 투자자들이 이제 예금에서 증시 쪽으로 머니무브 엄청나다면서요. 네. 어떻게 체감이 되세요? 근데 저희 쪽에는 뭐 느껴지기는 사모펀드니까. 하지만 사모펀드니까.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 가지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이제 고객 예탁금이거든요. 이제 고객 예탁금이 이제 단기간 내에 50조에서 지금 100조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머니무브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게 저희 같은 자산운용사의 돈을 맡기기보다는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깨 이제 뭐 수혜로 돌아오고는 있지만 뭐 시장이 이제 50조에서 100조 정도 늘어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 속도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투자자분들이나 사모펀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르네상스 자산운용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네. 그 혹시나 네. 과열 신호로 읽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네. 2월 4일만 하더라도 네. 별다른 뭐 호재도 없는데 네. 약간 왜 이제 스쳤는데 홈런 맞는 것처럼 스치면 상한가 가는 것들이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장세는 좀 저는 이게 순환매 장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이제 자동차가 올랐다가 어떤 날에는 2차전지, 어떤 날에는 뭐 방산, 어떤 날에는 뭐 반도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주가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상향 에너지가 좀 세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한 군데서 튀어나오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또 막 트렌디하게 자산주가 막 계속해서 가고 막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수익률 게임. 네. 이거 사실은 이제 순환매 장세, 물론 이제 장 전반적으로 좋긴 합니다만, 네. 순환매 엇박자 타면은 네. 강세장에서도 잃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최근에는 좀 변화를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좋다고 해서 달려들면은 또 그게 이제 끝물인 경우가 되게 많고 그 트렌드가 굉장히 좀 짧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뭐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희 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섣불리 막 뭔가가 좋다고 해서 갔다가 이게 또 이제 끝물을 타게 된 경우가 굉장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를 잠깐 버리고 지금 좋은 거 좀 갈아타자라고 해서 이제 갈아타면은 내가 이제 버린 게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순환매 장세에서는 되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매매를 자제하고 좀 깔아놓고 그냥 좀 기다리는 투자를 오히려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엇박자 잘못하면 이제 멘탈 나가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주식, 엇박자를 몇 번 네. 잘못하면은 수익률을 확 까먹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근데 또 주식 초보분들은 또 그렇게 네. 또 몇 번 겪어 보셔야 또 알기도 해요. 네, 그럴 저도 수 옛날에 있죠. 그거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변동성이 물론 이제 올라가면서 생기는 변동성이긴 한데 네. 2월 4일에는 1.57% 코스피가 올랐고 2월 2일에는 5.26% 사실 이 정도면 거의 폭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 바로 다음날 6.84% 오르고 네. 야, 이 정도의 변동성 근데 그것도 강세장에서의 변동성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이제 뉴스가 너무 좀 헤드라인을 좀 자극적으로 뽑는 경향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폭락 뭐 이런 뉴스를 보고 제가 아침에 지수를 확인해 보면은 뭐 몇 퍼센트 안 빠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0.5%, 1% 빠졌는데 1%. 미국 주식 시장 폭락 뭐 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뭐 이제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막 폭등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제 뭐 약간 흥분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5% 넘게 빠진 날 그 전날 미국 시장이 S&P 지수가 몇 퍼센트 빠졌냐면은 0.5% 빠졌어요. 근데 헤드라인 뉴스는 미국 시장 폭락, 뭐 연준 의장 교체로 인해서 그렇죠. 케빈 이제 허시. 뭐 이제 난리 날 것처럼. 이제 자산을 축소하면서 이제 유동 성장 파티 끝났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미국 시장이 반등했는데 그 반등한 퍼센트도 0.5% 반등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6% 넘게 반등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유의했으면 좋겠는 거는 네. 이제 작년까지는 AI 기업 혹은 빅테크 기업들이 좀 같은 방향성을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을 때는 다 같이 좋아지고 안 좋을 때는 좀 다 같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지난해 한 12월부터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그러니까 업체별로 조금 수익성이 좀 갈라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대표적인 게 오라클의 실적이 이제 기대보다 못하면서 AI 버블이니 뭐 AI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게 나왔고 TSMC 실적 좋게 나왔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오라클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약간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AI 이제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캐펙스에 대한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면에 이제 경쟁이 그쪽 부분에서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이제 애저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업들이 클라우드 사업이죠. 클라우드 사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경쟁이 좀 심화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두 기업은 조금 다른 업체들하고 좀 차별적인 모습,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이제 확대 해석해서 이제 AI가 다 버블이고 AI는 다 안 좋아질 거라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한 개 회사가 실적이 나올 때마다 막 환호했다가 막 이거를 막 크게 막 이게 안 좋게 생각을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기업체별로 좀 따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가장 좋은 섹터는 반도체였어요. 반도체예요, 지금도. 왜냐면은 샌디스크도 올해 연초 대비했을 때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100% 정도, 올해 연초 대비해서 100% 정도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좀 차별화되고 가장 좋은 섹터는 이제 메모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M7 기업들,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설비 투자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원가 압박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7 기업들의 마진이 압박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반도체 비싸게 사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들려오는 뉴스에 대해서 좀 차별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뭔가 헤게모니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수익에 대한 기대감 혹은 우려가 소프트웨어는 좀 우려, 네. 하드웨어는 기대. 네. 얘들은 돈을 계속 써야 하고 네. 하드웨어 쪽은 돈을 계속 벌고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려는 그거죠. 이들이 과연 얼마나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 네. 올라가는 반도체 가격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까?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TSMC 실적 발표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던 부분이 네. TSMC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은 굉장히 리치하다라고 이야기를 돈 했거든요. 많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가 됐던 메타가 됐던 지금 빅테크에서 캐펙스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사실 이제 돈이 충분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된 부분은 전혀 수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타처럼 회사채를 찍어서라도 투자는 해야 되고 네, 투자를 또 줄일 수는 없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 지난주에 주가 하루 10% 급락한 날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투자 계속 많이 한다고 하니까 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봤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뭐 이제 특정 기업들마다 좀 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목적 의식이 좀 더 강할수록 그런 부분들은 뭐 부채를 조달을 하든 뭐 자본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든 그 스케줄에 사실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그러니까 그게 흐트러뜨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갈 길은 간다. 갈 길을 계속 네. 가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투자가 지연되면은 네. 그냥 AI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먼저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AI는 버블이 아니라 그냥 치킨 게임 중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냥 누구 먼저 내리면은 그 사람이 지금 루저가 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내릴 수가 없는 시장이다. 적어도 2, 3년간은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치킨 게임 덕분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를 사가는 고객사들은 좋았던 네, 거고 네, 그렇죠. 싸게 파니까 네, 지금 완전 달라졌네요. 네, 지금 완전히 반대로 된 상황이죠. 네. 이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네. 그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네. 기대,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요. 네, 거의 이제 세수하고 이게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오면은 숫자가 또 올라가 있어. 네, 제가 요거는 2월 3일 기준으로 뽑아본 건데 네, 삼성전자 26년 영업이익 컨센이 160조가 넘어섰습니다. 네, 27년은 177조. 네. 이거 컨센이에요, 중간가. 네. 계속 상향되는 이 추정치가 또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야 하는 건지 네. 좀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거는 정말 누구도 사실은 이제 알 수 없는 지나봐야지 아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이게 개연성으로 봤을 때는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이 올해 1분기, 2분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정치가 이제 과거에 뭐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거는 영업이익 100조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120조 원 정도가 됐었고요.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분기. 근데 이제 그러니까 1분기에 있었던 26년 연간 실적이요. 네. 근데 이제 불과 한 보름 한 달 정도 내에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지금 160조 원까지 올라온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도 안 돼서 3, 그렇죠. 40조의 눈높이가 올라갔는데 네. 사실 영업이익 3, 40조면 삼성전자 과거 거의 1년 동안 벌던 영업이익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반도체 가격 상승분을 감안했을 때는 네. 저는 여전히 상반기 내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특히나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245조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 245조요?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300조 원 넘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거기가 반도체의 겨울 온다고 맨날 하던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게 너무나 서프라이즈해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62조 원 컨센서스보다는 높고 당연히 245조 원보다는 낮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245조 원을 찍는 순간 미쳤죠, 지금은 그냥 스트롱바이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물론 이제 모건 스탠리가 예전에 그 겨울이 온다 때문에 임팩트가 강하긴 합니다만 네. 그 뒤로 틀리기도 많이 틀렸어요. 거의 맞춘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라는 건 평균값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낮게 쓰는 사람도 있고 위에 높게 쓰는 사람도 있고 한데 네. 물론 이제 어디가 이제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실현이 된다면 네. 지금은 거의 뭐 지구상 최강의 기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앞으로 오를 거고 그 반도체 가격 오른 가격을 이 재무제표에 넣어서 예. 모델링을 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컨센서스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33% 정도의 예. 이제 추정되어 있는 숫자가 162조 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전체적인 사업의 영업이익률을 훨씬 앞서기 때문에 전체 전사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50%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24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진이 어떻게 네. 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완전히 황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가능해? 라고 생각되는 수치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162조 원도 저는 약간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이닉스 4분기 실적 발표도 될 때 네. 이익률 엄청 높았잖아요. 네. 거기서 더 올라간다. 거의 1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건 스탠리의 말대로 26년 영업이익 240조 원이 가능하다는 이제 계산이 나온다. 계산적으로는 이제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우선주 빼고 1000조가 조금 안 되니까 네. 뭐 한 예를 들어서 200조를 버는 회사를 1000조에 살 수 있다면 네. 그럼 5배 주고 사는 엄청 건데. 싼 거죠. 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시클리컬, 네. 사이클 타는 기업이고 저렇게 한 2, 3년 가다 또 엄청난 조단위 적자를 보니까 네. 고평가를 못 해줬던 건데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좀 뒤집을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그 어떤 기대치를 좀 높여주는, 좀 강화시켜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인텔 CEO가 얘기했던 부분이 2028년까지 이제 수급 불안이 꺾이지 않고 반도체 쇼티지는 계속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28년도까지. 네.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28년도에 오히려 이제 AI 지금 늘어나는 투자 수요를 감안하면은 28년도에 오히려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맞을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최근에 오히려 이야기들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공급 부족에 네. 대한 걱정?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그거네요. 단기간 안에 반도체 공급 부족이 풀릴 거다. 네. 반도체를 덜 사갈 거다. 반도체 가격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빅테크들은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죠.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얘기 못 네. 들어봐가지고. 왜냐면은 지금은 오히려 사재기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있거든요. DRAM까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이제 네. 잔치집 분위기인데. 네. 그래서 아까 좀 밸류에이션을 여쭤봤습니다만 네. 앞에서 샌디스크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고 네.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오른 거 보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보합 아닙니까? 제 눈에는 보합처럼 보이던데.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작년 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예.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10배 지금 올랐어요. 1년이 안 된 기간 동안 10배 올랐고, 네, 엄청나게 올랐죠. 삼성전자는 한 10배 오르면 안 됩니까? 왜 오르다 말지? 이거 욕심인가? 네. 욕심일 겁니다. 예. 하늘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있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이제 보고 샌디스크는 있고요. 예전에 웨스턴 디지털 거기서 이제 네. 분사돼서 SSD 중심으로 하는 회사고 네, 그냥 그거 하나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하고 캐파가 있죠. 그렇게 네. 크지도 않고 물론 이제 확장한다고는 합니다만 그 네. 기대감이 있겠습니다만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낸드 쪽 물량은 훨씬 더 많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네. 한국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한국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아니, 네.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12배 정도, 샌디스크도, 근데 이제 이게 추정치마다 다른 게 추정치를 과하게 보는 데는 여전히 내후년 정도 기준으로 샌디스크가 4배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어요. PER 4배. 네, PR 아직까지 10배 올랐지만 4배다라고 이야기하는 샌디스크 곳이 실적은 있고, 더 가파르게 오른다. 내년까지 더 급격하게 오른다라고 보면은 4배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그냥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두 회사 모두 다 한 12배 정도 수준으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올해 뭐 추정치 기준으로 지금 8배. 그 그리고 160조 네, 기준으로요? 네, 영업이익 160조 기준으로 8배. 네.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배, PR 6배이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올해 50% 주가 상승이 추가로 나와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눈에는 하이닉스가 90만 원까지 오른 거, 네. 삼성전자가 16만 원 넘어선 거 네. 보서 어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보이겠으나 네. 그래서 저도 어디 다닐 때 그 얘기 하거든요. 네. 그 주가 보지 말라고. 네. 그 안에 실적 보고 밸류 그쵸. 보면 여전히 싸다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뭐 3배, 4배일 수도 있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PER이. 네. 그러니까요. 뭐 1년에 한 3, 40조 예상되는 회사를 시총 500조 원에 사는 것보다 네. 160조, 200조 예상되는 회사를 시총 1000조에 사는 게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얼마 전에 하이닉스 투자한 미국의 헤지펀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빨리 네. 미국에다 ADR 상장하라고 막.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한테 이제 HBM에 대한 마켓쉐어를 엄청나게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HBM4에 들어갔을 때도 삼성전자한테 엄청나게 마켓쉐어에서 밀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경쟁 구도로 가니까요. 경쟁 구조로 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이제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마이크론은 쫓기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재작년 얘기했던 게 네. 이제 하이닉스가 1등 사업자고 2등이 마이크론이고 삼성이 이제 3등이다. 이제 네. 디램에 한해서는 삼성은 네. 3등 회사입니다. 네. 그 얘기를 강력하게 했었고 해주셨었죠. 이제 재작년에 이제 저는 하이닉스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맞아요,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를 들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마이크론은 명백한 3등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HBM4도 제일 늦게 들어갈 것 같고 마켓쉐어도 제일 적게 차지할 것 같거든요. 삼성이 원래 캐파는 제일 많았고 HBM4도 이제 따라왔고. 네. HBM4에서는 이제 오히려 따라온 게 아니라 앞서가는. 능가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마이크론 12배 받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밸류에이션을 사실은 거기에 준해서 받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굉장히 싸 보일 거거든요. 하이닉스가.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HBM 넘버원 사업자인데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잘하고 이익률도 더 좋고 더 잘하고 기술력도 앞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미국에 상장되면 상당한 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ADR의 가격 상승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본주의 가격 상승도 약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저는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화됐을 경우에. 하이닉스도 뭔가 생각은 하고 있겠죠. 뭐 보도된 거. 네, 하고 싶을 거예요. 네. 100% 부인하지도 않았고. 네. 얼마 전에 그 최태원 회장님 어디 인터뷰 기사 보니까 시가총액 네. 목표 2,000조라고. 네. 이제 700조가 안 되고 650조 정도 되는데 네. 2,000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실적 올라서는 것뿐만 아니라 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또 달라지는 재평가되는 네, 것도 같이 봐야 그래야죠. 되는 걸 테고요. 그래서 어느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주가 2배 이상 올라도 사실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2배까지는 몰라도 네. 50% 정도 오르는 거는 크게 이상하지 않다. 좋습니다.
그리고 참 작년부터 사실 이건규 대표님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 네. 특히 장비 기업들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장비 기업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좀 복합돼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네. 이게 장비 쪽에 이제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이제 설비 투자 규모에 대한 상향 조정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은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내지는 개인들의 수급 유입으로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주가 상승,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소부장들의 주가 상승은 코스닥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알짜 기업을 찾다 보면 그나마 알짜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약간 우호적으로 좀 작용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검증받을 만한 부분은 소부장,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설비 투자 증가할 건데 네. 과연 국내 업체들이 거기와 동일한 수혜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업체마다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기존에는 조금 이제 기술이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성숙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국산화 니즈 혹은 원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 니즈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 리더십을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미국 장비 업체들이 많이 채택되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장비 업체들보다. 그래서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이 지금은 다 비슷하게 움직일 수는 있을 수 있어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업체별로 되게 많이 갈리게 될 것 같아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 혹은 이제 마이크론의 마켓쉐어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봐야지만이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 네. 뭐 한 2년 뒤 사이클을 보면서 증설을 하는 거라면 국산 장비들도 같이 하면서 하겠지만 네. 지금 당장 바로 찍어서 바로 만들어야 되는 좀 급한 측면이 있어서 뭐 미국 장비 지금은 선호한다는 이제 건가요? 미세화 공정에서 지금 속도를 계속 엔비디아에서 이제 속도를 높여라라고 채찍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도를 맞추려고 하면은 리스크를 짊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검증된 장비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미국 장비를 쓸 확률이 꽤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업체별로 좀 다르게 수혜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그러네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많이 자랑을 했던 게 우리가 엔비디아가 요구한 것보다 몇 네. 개월 더 빨리 공급해줬다. 네. 이런 것처럼요.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한 두세 달 전에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버전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계속해서 이제 스펙을 더 상향 조정해서 그러면 그렇죠. 요거 맞춰줘. 그게 이제 달성이 되면 그럼 이렇게 좀 더 빨리 해줄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앞당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추기에 되게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HBM 쪽에서요. 네. 욕심쟁이네요. 예. 좋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차별성 있는 제품으로 좀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고객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제품이 월등히 좋고 효율성이 좋다. 값은 비싸지만 효율성이 좋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보면은 결국엔 속도가 빨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HBM이 병목 현상을 또 풀어줘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공생 관계에 있으나 이것도 네. 이제 그 스펙을 또 시간에 맞춰서 채워주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닌데 뭐 하여튼 네. 그게 이제 챌린지가 되는 거죠. 네. 반도체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이라뇨 벌써? 네. 아니요.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도 뭐 예. 이제 공학자가 아니고 네. 이제 업계 관계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 좀 종합을 해보면은 좀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HBM3E까지는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납품하는 비중이 되게 낮게 차지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납품되는 이제 저가형 제품에만 HBM이 들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HBM4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HBM 쪽에서 좀 뒤처져 있다 보니까 조금 모험을 걸었던 부분들이 이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이제 원B 공정 베이스로 네. 미세화 공정 원B 공정 베이스로 이제 HBM4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원C 베이스로 HBM4를 설계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한 좀 모험이었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원B는 이제 좀 더 이제 수율이 안정화되어 있고 검증된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 베이스로 HBM4를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지만, 이제 삼성은 이제 원B에서도 이제 수율을 못 잡았던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원C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때 되게 비판적이었죠. 네, 평가가.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 수율이 안 잡혔었기 때문에 예. 얘네들 원가는 엄청나게 높은데 수율이 엄청 낮은데 납품하게 되면은 마진을 오히려 더 깎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재밌는 부분은 최근 한 보름 한 달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의 원C 수율이 좀 많이 잡히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게임 체인저로서의 좀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HBM4이지만 삼성전자의 HBM 칩이 좀 더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더 빠르게 나올 것 같아요. 속도도, 네. 수율도. 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요청했던 게 이제 10기가 bps 이제 단위로 보면은 뭐 10.75로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뭐 그냥 10기가 bps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은 네.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겨우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이제 속도 더 올려줘 했던 거를 원B 공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겨우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이제 납품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삼성은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11에서 12까지도 나온다, 속도가. 11에서 12? 네, 11에서 12기가 bps까지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원C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율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올해는 티가 안 날 거예요. 속도를 뽑아놓은 거에 대해서 티가 안 나겠지만, 왜냐면은 1년짜리 계약은 이미 다 완판이 되어 있고, 이제 하이닉스는 60% 정도 MS를 가져가게끔 1년치의 계약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는 티가 안 날 거거든요. 근데 내년 됐을 때는 이미 이제 11에서 12 정도의 이제 속도를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HBM4가 아니라 HBM4E가 됐을 때는 삼성전자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4의 그 다음 버전으로 가면은 네. 그때부터 완전한 역전. 완전히 유리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올해는 티가 안 난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1년치의 계약을 해놨고, 이제 그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1년치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마켓시어 변화가 크진 않고, 특히나 이제 다만 이제 보이는 거는 마이크론의 점유율의 하락은 눈에 띄게 현재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건 뭐 루머적인 수준이지만, 엔비디아가 아까 뭐 10.75 기가bps 속도를 요청을 했을 때 하이닉스는 이제 겨우 맞췄고, 삼성전자는 조금 넉넉하게 맞췄고, 근데 이제 마이크론은 거기에 좀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제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내년 보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편한 상황이다라고 보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내년 됐을 때는 좀 게임 체인저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가. 오히려 제가 이제 3등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1등 사업자까지도 노려볼 만한 지금 좀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지? 혹시 젠스너하고 치킨 드신 거 아닙니까? 손가락 같이 빨면서 같이 그냥 치킨 드신 뭐 거 아닙니까? 들리는 얘기들을 뭐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또 리서치 그런 평소에 많이 하시니까.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 이제 4월에서 6월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삼성전자가 좀 저점 기미가 좀 보이고, 이제 삼성전자가 재평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5가지의 요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작년 상반기였던가요? 네, 작년 상반기로 네.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5가지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완성은 안 됐고 다 된 부분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디램에서의 뭐 이제 수율 안정이라든지 이제 맞아.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어떤 이제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아니면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상법 개정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맞아. 그 부분들이 거의 다 지금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년 됐을 때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부터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작년부터 겨울이 건규 씨가 아마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 5가지 다 어딘가에 메모해 네, 놓으셨을 거예요. 어딘가에 있을 건데. 왜냐면 그때 나오실 네. 때마다 제가 계속 몇 개월 연속 체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이건규 대표님은 3등 업체다 비판을 하셨고 저는 동네 바보 형이라고 비판을 그렇죠. 했었고 이제 그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했었고 저는 이제 5가지 요건을 얘기하면서는 이제 저점에 기미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9월 초에 긴급히 나오셔서 그래서 또 이제 반도체 사장님 최악은 지나는 것 말씀하셨고. 같고 5가지가 되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맞아요. 저도 그때 비유하기로서는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네. 방망이 길게 잡고 역전 말로 홈런을 노리는 거다라고 네. 비유했던 거 생각나거든요. 네. 그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아무튼, 정말 될지 몰랐는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계속 돼가고 있는 것 리서치하고 같아서. 예, 네. 산업의 변화, 기업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또 공부하는 게 그래서 또 재밌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수익이 또 되기도 하고 네. 재밌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오랜 시간 되게 좋게 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네. 최근에 다른 곳 출연하신 영상 보니까 네. 현대차 네. CES 이후에 이제 로봇 관련주로 네. 전문 용어로 떡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는 제가 최근 1년 내에 가장 잘못 본 회사예요. 잘못 봤. 네, 건 주가 어떤 상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오를 줄 몰랐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 저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뷰가 달라. 이제 좀 잘못 봤다. 뭐 왜냐면은 현대차는 워낙 쌌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어줬을 때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두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쳤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죠. 50만 대차. 네. 예, 현대차 50만 원일 때. 네. 지금은 보수적.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지금 네. 로봇 때문에 올랐지만 이제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대당 2억 원이고 네. 이제 3만 대 캐파하면은 이제 6조 원의 매출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 200조 원 매출액 중에서 3%밖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현대차 가격을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2배 정도 끌어올릴 만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그리고 지금 12배 정도 수준이면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서 꽤 탑이죠, 높은 이제. 수준이에요. 꽤 높은 수준이어서 폭스바겐 BMW가 한 7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동차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으로 원래 싸게 거래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에도 현대차는 6배 정도 수준이었고요. 근데 이게 로봇 회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로봇 회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기대치가 좀 많이 선 반영된 것 같다. 물론 이제 12배에서 18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테슬라가 되는 거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제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12배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 온 거는 같다. 그래서 뭐 15배, 18배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거를 가정하기에는 조금 주가 수준이 좀 높은 수준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가 PER 한 10배 받고 네. 폭스바겐 BMW가 7배 받고 네. 현대차는 4, 5배 받았었고 네. 테슬라는 뭐 한 200배, 300배 이러니까 네. 뭐 아예 그냥 저기 네. 다른 세상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제는 로봇을 하는 회사인데 네. PER 10배, 12배가 뭐가 비싸냐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인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네. 12배 정도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 왔다. 같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투자해서 먹을 수 있는 목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겁니까? 차라리 반도체 산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차라리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아. 우선순위. 예, 저는 반도체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현대차를 안 샀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허준 선생님은 걸어 다니십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한테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네가 현대차 안 오른다고 했는데 올랐지 않았느냐, 네가 틀렸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다 틀려요. 근데 이제 그 틀리는 폭이 얼마 정도이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했는데 6개 이상만 맞추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메이크업 할 수 있으면은 그 틀린 부분이 괜찮아요. 그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자든 애널리스트든 아니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 엄청 잘한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승률로 봤을 때는 뭐 55%, 60%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죠. 피터 린치도 네. 말했잖아요. 10번 중에 6번만 맞히면 끝내주는 네. 투자자라고. 그래서 뭐 그 정도 부분 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또 이게 격월 이광규 시간이 네. 되게 유익합니다. 이제 저는 반도체를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로 이제 네. 전문 용어로 까방권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현대차가 로봇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로봇주, 네. 이게 로봇 테마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부품부터 정말 많은 밸류 체인,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약간 좀 진정 국면, 뭐 자산주까지도 이제 막 급등을 하니까, 네. 이걸 어떻게 선별해 볼 수 있을까요, 로봇주는? 저는 지금 살만한 로봇주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냉정하시네요. 네. 이게 그나마- 빈맥입니까? 맥이 안 뜁니까? 이상하게 예. 이상하게 뛰고 있는 거죠, 맥이. 이게 불규칙? 정상적인 부정맥이. 부정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로봇은 예. 가장 지금 버블이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애매한 중소형 로봇을 사느니 현대차가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라리 네, 그렇게 네, 따지면. 상대적인 매력을 봤을 때는. 그렇죠. 아니면은 또 그 산업용 로봇 기업들도 네. 꽤 있습니다만 네. 실적이라든지 또 뭐 밸류에이션이 의미 있는 좀. 회사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현대차가 훨씬 낫다. 그리고 또 하나 로봇주만큼 이제 많이 테마 성격으로 최근에 막 급등락하고 있는 게 우주항공 네. 관련주들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IPO 기대감이 있고 뭐 XAI랑 이제 합병한다고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투자 가능한 우주 테마주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주도 사실은 로봇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투자할 거면은 저는 차라리 미래셋 그룹이 낫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스페이스X에 스페이스X 지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익만 하더라도 1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그룹 차원에서 좀 벌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고 정책적으로 코스닥에 이제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수혜가 가능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좀 차라리 그냥 우주 관련된 회사를 그냥 개별 기업을 사느니 차라리 그냥 정말 투자하고 싶으면 차라리 미래에셋 그룹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전에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었다고 하고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통해서 했지만 그게 또 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그 근데 자기 이제 자본은 아니고 뭐 미래에셋 이렇게. 벤처 투자를 통해서 투자한 부분은 굉장히 좀 작고요. 오히려 미래에셋 증권 본 계정으로 그렇죠. 이제 투자한 게 훨씬 더 커서 그 계정이 네. 어디서 나온 돈이냐를 네, 또 네. 봐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PI 자금 이제 고유 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훨씬 더 커서 이제 뭐 스페이스X만 보자고 하면은 미래에셋 증권이 좀 더 수혜가 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벤처기업 활성화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권주도 엄청 강세고 미래에셋 네. 증권도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네. 우리금융 시총 네, 넘어섰고. 미래에셋 증권이 가장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차트를 보면 스페이스X인지 네. 이게 증권주인지 그쵸. 모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아마 예전에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네. 바이오 섹터 맥을 좀 짚어주십시오, 허준 선생님. 네. 바이오 섹터는 이상하게 최근에 그 급등장에 네. 조금 소외가 되는 것들.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다릅니다. 막 네, 그렇죠. 저기 뭐 이렇게 천당 가는 회사도 있고. 알테오젠이 바이오주, 그러니까 코스닥 바이오주의 대장주인데 네. 로열티 쇼크가 있었습니다. ABL 네. 바이오는 사노피에서 좀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런 쇼크가 있었고 네. 바이오 섹터 전체 투심이 좀 악화되는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딱 이거는 개별 종목 이슈다라고 보세요? 바이오는 좀 개별 주식 이슈가 좀 큰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눈에 안 보일 때 오히려 조금 더 시장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이지 않았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 내지는 꿈을 꿀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정했던 거는 이제 로열티율을 4에서 5% 정도 기대를 했던 거고, 뭐 심지어는 뭐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8에서 12%까지 본 분도 계세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회사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잠잠하고 정보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꿈을 그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 이제 현실화됐을 때 뭐 2에서 3%, 그러니까 2%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온 순간 이게 아니었네 라고 약간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그게 오픈이 됐을 때 실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그래서 원래 이제 링거 형태로 맞던 거를 이제 주사액으로 주사로. 바꿔서 그 시장을 좀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좀 변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변수냐면 시장에서 이제 가정하지 않고 있는 변수인데, 원래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특허 만료를 두고 이게 피하 주사로 바꾼 부분이 있는데, 네. 시장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이게 링거 형태로 SC 제형의 가격을 IV 제형이 이제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똑같은 가격에 받고, 이제 IV 제형은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서 가격이 이제 뚝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SC 제형은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은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보는.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워킹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 네. 왜냐면은 이제 SC 이제 IV 제형이 이제 가격이 이제 뚝 보통은 한 3년에서 5년 두고 가격이 반 가격으로 내려오거든요. 참고로 이제 IV 제형은 혈관 주사, 네. SC 제형은 피하 주사. 네.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모든 약품이 그래요.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은 가격이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떨어지는데 이제 SC 제형은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가정이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어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똑같은 폭은 아니겠지만, 아, 이제 안 그 떨어질 수가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막상 현실의 사회에서,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이게 대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도 좀 같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게 경쟁이 심화가 되다 보면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마켓셔를 점차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켓셔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얘도 가격도 좀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마켓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편 회사에서는 마켓셔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SC 시장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전혀 이걸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 됐을 때 우리가 정말 3년 후, 5년 후에 이거를 까봤을 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이제 기대감으로 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혀 가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일 때는 기대감으로 먼저 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또 그러면 다른 코스닥 내 요즘에 막 단기간에 막 2배 급등한 그런 또 제약 혹은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그러면 일단 잘 안 보여서 그런 걸까요? 물론 기업별로 다르겠으나. 그래서 지금 그 임상 단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예. 그 업체별로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근데 확실한 거는 바이오 업체들은 숫자가 나올 때 항상 불편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약간 같습니다. 이제 네. 셀트리온도 이제는 실적을 보는 기업이 된 것처럼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랑 알테오젠은 공교롭게도 이제 연속적으로 뭔가 좀 쇼크 아닌 쇼크를 이제 맞다 보니까. 네, 워낙 뭐 바이오 대표 주식이었고 시장에서 그렇죠. 워낙 네. 뭐 좋아하는 회사들이었기 좀 때문에 원투펀치인데. 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오 쪽은 3등, 4등, 5등에 더 막 눈이 가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단기가 막 2배 올라가고 네, 그럴 수 있죠. 3,000닭을 이끄는 막 이런 네. 회사들 나오고. 네.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시총 순위를 보니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네. 요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좀 3등, 네. 5등으로 밀리고, 음. 물론 5등 기업은 올라온 기업이긴 한데, 네. 1, 2등을 근데 다시.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가장 욕먹기가 좋은 업종들, 그러니까 제가 이차전지? 무슨 코멘트를 했을 때 이제 이차전지요? 바이오, 좀 불편하죠? 이차전지, 아직도?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업종들인데 네. 저는 약간 순환매 양상으로 음. 보고 있어요. 2차 전지가 다시 올랐던 것도 결국엔 순환매 양상의
이제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못 냈던 주체들이 좀 2차 전지로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고 뭐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에 2차 전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 그 논리이기도 하지만 네. 현대차로 못 먹은 주체들이 그럼 어. 다음에 먹을 게 뭐 있어라고 하면은 결국에 2차 찾은 게 2차 전지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원체 같아요. 또 개인 투자들 선호하는 기업들이 네. 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코스닥 기업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코스닥 상승 흐름하고도 되게 결이 맞았던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상할 수 없었던 뭐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이러면서 또 멀티플이 커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단순 순환매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서 따라가는데 좀 부담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왜냐면은 그렇죠. 2차 전지는 아니, 제가 꾸준히 얘기 드렸던 게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 80%가 전기차용 EV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여전히. 생각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봤을 여전히요? 때는 이제 ESS가 됐던 아니면은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됐던 그 부분이 전체 시장을 캐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시장은 여전히 약간은 뭐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2차 전지 업체들도 이제 단기적인 반등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다 보니까 나오긴 했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좀 더 높게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제한 요건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렇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건규 대표님이 뭔가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분석을 해 네. 주시는 거고 네. 지금 시장은 사실 이제 또 돈의 힘, 다만 수급 이제 막 이렇게 가서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을 그건 잘 예측할 수는 없죠. 안 네. 했지만 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주체들이 개인들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시장은. 확실히. 예.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돈 있는 주체가 개인들이고 그리고 신규로 계속 많이 유입되는 자금 유입되는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끄는 장세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펀더멘털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과거 대비했을 때 과거에는 좀 더 좀 편하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불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왜냐면은 수급적으로 가면은 사실 갈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듯이 단기간에는 인기 투표, 네. 장기간에 걸치면 체중계와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했던 것처럼 네. 감히 그 워런 버핏 익스프레스 저자 앞에서 제가 좀 문자를 쓰긴 좀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코스닥 활성화 이야기 잠깐 했는데 네. 무슨 뭐 이제 코스닥 3000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네.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네. 그 다음은 코스닥 활성화다 해서 뭐 시장 개편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잦은 상장 폐지 다산다사 시장으로 만든 이런 이야기는 나오던데 코스닥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활성화 정책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책은 긍정적이고 그 부분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정책만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사실 정부가 이제 5,000포인트 보내겠다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5,000포인트를 갔던 거는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주요 산업이 좀 좋아지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고 펀더멘털을 받쳐주면서 5,000을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스닥이 3,000을 넘으려고 하면은 마찬가지의 전 논리라고 생각해요. 정책만으로 보내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보면은 이게 코스피만큼 또 강해 보이진 않아요. 전체적인 평균적인 수준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정책만으로 보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 상태예요. 정책만으로 한계고 그러면 이제 실적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뭐 1,800개 가까운 기업들이 다 같이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워낙 개별적인 요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만 보더라도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뭐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그 4개 업종이 다 같이 좋으려면 이게 또 쉽지는 않고 그렇죠. 뭐 실적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코스닥 활성화는 또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를 또 보고 다음번에 또 한번 토크를 해보면 오히려 좋겠고요. 반대로 뭐 IPO 시장이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IPO 시장. 이게 예전에는 코스닥이 좋아질 때 네. 막 1년에 막 100개, 120개씩 막 계속 상장을 네. 시켜줬는데 네. 요즘에는 좀 워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복 상장 많고 그다음에 왜 특례 상장으로 올라온 네. 기업들이 사고 치는 거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기대하시는 IPO 시장은 좀 어떤 분류예요? 저는 이제 IPO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120개에서 130개 종목 정도는 계속해서 올라왔었고요. 연간. 네. 근데 이제 대여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조 단위의 이제 IPO가 나와서 그게 이제 흥행을 해야지만이 IPO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작년에 사실 그게 잘 보이진 않았었고 이제 올해는 이제 뭐 무신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현대 뭐 그 뭐지 로봇 사업부 로보틱스 뭐 네. 이런 쪽이 올라오면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흠. 근데 이제 언제 올라올지 얼마에 올라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 워낙 대여가 별로 없었고 대여들의 성과가 별로 안 좋았다 보니까 올해는 뭐 대여들이 좀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업종들도 좀 이제 맥을 좀 한번 짚어주세요. 그 엔터주가 네. 그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반짝 올랐다가 네. 당장 그거에 대한 약속은 안 나오니까 네. 급락했다가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제 BTS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3월 20일이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한 달 반도 안 네. 남았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엔터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엔터는 저는 한한령은 그냥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게 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디폴트로 그냥 깔고 가는 게 안 된다가 디폴트고 되면 네. 보너스 개념. 네, 근데 그냥 기본 베이스는 그냥 안 된다라고 보는 게 그냥 투자자로서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티켓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는 부분을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평균 해외 공연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티켓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에서 지금 한 35만 원 정도로 오른 것 같아요. 엄청 올렸네요. 네, 그러면은 티켓 가격 상승만으로 이제 큐가 똑같다고 봐도 15만 원에서 25만 원만큼 수익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뭐 하이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어닝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우리 그 PD님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게 네. 콘서트 엄청 다니는 PD가 네. 한 명 있거든요. 네. 맨날 제가 잔소리하는데 그런 네. 데가 돈 쓰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팬들 입장에서 보면 25만 원 하던 티켓이 35만 원 돼서 나 비싸서 못 가. 우리 오빠들이 너무 장사치네. 돈 많이 벌어가네. 그러진 또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못 올려요. 이거 미국 기준. 네, 그거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VIP석이라든지 VVIP석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높게 받아도 해외는 이제 거부감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높게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전에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블랙핑크 공연하는데 한 29만 원인가? 얼마 받았다 막 현지 언론에서 막 비판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또 매진은 또 다 돼요. 네, 지금은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35만 원 정도면. 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BTS 컴백이라는 수에는 뭐 당연히 하이브 쪽에 집중이 될 테고요. 네. 근데 이제 투자 심리가 또 다 같이 이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업체별로 워낙 좀 실적이 좀 갈리고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다른 기업들까지는 좀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가 올해 어떤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고 얼마 정도의 티켓 파워를 갖고 가격이 얼마 되냐 이런 부분들은 좀 개별적인 기업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 가장 확실한 거는 BTS를 모니터링 했을 때는 그 부분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지난해까지 조선주가 엄청났죠. 네, 약간 좀 쉬는 듯 했으나 네, 또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네. 또 중간중간 물론 가격 조정도 겪고는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밸류가 차서 좀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건지 조선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또 이제 사이클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조선은 이제 군함하고 이제 잠수함과 같이 우리가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이제 추가적인
발주가 나오냐, 이제 기존에 없던 게 이제 새로 붙어주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받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선 쪽에 되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듯 보이다가 그렇죠. 최근에는 좀 원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뭐가 더 급하냐 봤을 때는 미국 정부는 전력이 좀 더 급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이 약간 좀 이쪽으로 좀 분산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조선 쪽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좀 바뀐 부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게 유조선 부분에서의 또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유조선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그림자 선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뭐 이란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중국에서 이제 그 유조선인데 이제 어느 나라 선박인지 국기도 안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마크도 빠져 있고 뭐 이런 배들이 많이 예. 이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유조선박의 거의 많게는 한 20%까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암묵적으로 좀 움직이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검은 시장? 그렇죠. 이제 검은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시장들이 조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한을 거는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을 안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좀 해외에서 좀 싸게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싸게 유가를 좀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싸게 이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미국에서 통제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 선단에 대해서도 제재가 강해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 이제 오래된 선박들이 이제 좀 폐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유조선도 뭐 추가적으로 수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오호. 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조선 쪽은 계속되네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유조선을 막 적극적으로 만들던 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그림자 선단에 대한 어떤 제한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겪었던 방산주는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 신고가 가기도 하고 있고. 네. 방산주는 그 전에도 되게 이제 길게 좋게 보셨었는데 뭔가 뭐 밸류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그냥 쭉 가져가면 좋을까요? 방산주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그냥 합리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다고 볼 수도 없고 비싸다고 볼 수 없는 그냥 합리적인 수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기대감을 좀 커졌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나토, 유럽하고 조금 긴장감이 좀 커지면서 유럽에서 결국에는 미국 방산 제품들을 사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꺼려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어디가 수혜를 볼 거냐고 하면은 한국 업체들이 수혜 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좀 올라갈 때는 조금 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이제 방산업체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 조금 더 안정성으로 좀 안정적인 주식으로 좀 깔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산주를 일부 포션 가져가는 거는 그런 이제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 방산주가 방어주예요? 네, 방어주죠. 이제 성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합리적인 밸류에이션까지는 와 있고 무기 수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런 개념으로요. 네. 왜냐면은 이제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 실적이 거의 개런티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깨질 가능성은 없는 가운데 추가적인 수주가 이제 붙어주면은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주가가 뭐 엄청 싼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이걸 적극적으로 성장주이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프라고 하죠. 갑부요? 가프, GARP. GARP? 네. 예. Gross at Reasonable Price. 음. 네. 뭐 그 가프 주식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네, 네. 지속 성장하는데 되게 갑부라고 돈 많은 안정적인. 갑부라고 네. 들려가지고. GARP 가프입니다. 가프. 갑부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원전 이야기 잠깐 해주셨고 또 예전에도 LNG 발전 네. 관련된 그 밸류체인 네. 좋게 보신다는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네. 오늘 보니까 뭐 태양광 관련주도 거의 뭐 상한가 가는 것들도 있고 에너지 관련주가 난립니다. 네. 더 이게 뭔가 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것들은 그냥 다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재생에너지 쪽은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앞단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는 해서. 아, 친환경 에너지 네, 쪽이요? 그거는 이제 100% 정부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제 투자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쪽이 증가하는 거고, 아니야 우리는 당장 급한 거를 처리해야 돼. 돈 드는 건 조금 더 줄일 거야. 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쪽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철저하게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LNG나 원전은 그냥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증가해야 돼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사실 조금 정부의 의중이 좀 중요하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거는 정책에 따라서. 네. 그래서 우선순위 여부는 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나 사실은 그 전부터 뭐 원전 LNG 쪽은 네. 이야기 많이 뭐 해주셨고 원전 LNG는 그냥 무조건 좋고요. 음, 이제 재생에너지는 사실 저는 잘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에너지 그 전력망, 네. 송배전, 뭐 네. 변전기 이런 전력기기는 쪽도 계속 좋고요. 와 쉬다가 네. 그 좀 한참 많이 떨어졌던 중소형주도 뭐 상한가 가고 막 다시 이러더라고요. 네. 시장이 뜨겁습니다. 전력기기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그쪽은 또 계속 쇼티지고 또 네. 뭐 몇 년치 물량 또 쌓여 있다 하고요. 뭐 지금 뭐 심하게는 뭐 5년 후에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력기가 지금 도대체 몇 년째 호황입니까 이게? 그렇죠. 계속 그렇죠. 이어지죠. 제 네. 기억은 한 3년 반 이상은 네.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혹시 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중에 올해 좀 주목해야 하는 섹터 혹시 네. 또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근데 지금 좋은 섹터 중에 하나는 호텔이 여전히 좀 좋은 거 기대감을 좀 외국인 가져볼 수요요?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한일령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수요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대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한국 쪽으로 확실히 수요가 좀 돌아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텔의 객실 네. 수가 한계가 있고 네, 뭐 방값을 2배, 3배, 4배 계속 올릴 수 없고 이거 뭐 네. HBM도 아니고 네, 침대를 겹쳐서 자라고 할 수도 없는 네. 거고 해서 그 호텔 관련주나 여행 관련주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 펼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업체별로 조금 다른데요. 이제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체 객실이 100이라고 하면은 네. 한 30에서 40%는 그냥 단체 여행 계약을 맺어서 네네네. 예를 들면 여행사랑 계약을 해서 좀 싸게 주는 거죠. 아하. 이제 이게 소매가 아니라 도매로. 이제 도매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줄이면은 단가를 2배 정도 올릴 수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면서 전체적인 단가를 올릴 수가 있고, 이제 그 계약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말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재계약 물량을 줄이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라이스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익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단가를 이제 올리고, 단가 개선을 사실상. 통해서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다. 어차피 갖고 있는 객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객실을 뭐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 좋습니다. 자, 섹터의 맥을 좀 하나하나 우리 주식계 허준 선생님과 짚어봤는데, 그거 안 여쭤봤네.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뀌잖아요. 네, 케빈 워시로 지명이 네, 됐고. 그래서 네, 시장이 막 흔들렸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분이 이제 걸어오신 발자취를 네. 이제 뭐 뒤돌아보면 매파였기도 했다, 뭐 이렇게. 네.
근데 매파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좀 확실한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부정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차대조표를 이제 자산을 더 이상 연준의 자산을 늘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있거든요. 양적 완화보다는 그래서 양적 긴축의 네.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의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AI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가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잡힐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더라고요. 케빈 네. 씨는 AI가 디플레 요인이다라고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된다. 금리를 내려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존을 해서 그래서 이분이 됐을 때 뭐 무조건 긍정적이다,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도 있잖아요. 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미국채에 대한 국채 수익률 네, 쭉 올라가서 네. 재무적 부담도 있고 시장 금융시장 흔들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물론 앞서가는 걱정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항상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네. 그런 이제 우려감들은 항상 존재했던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우려감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섣불리 미리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네. 그거는 가정을 하고 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시장이 5% 이상 막 폭락했던 것처럼. 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또 6% 이상 회복을 하고. 네. 근데 미국은 0.5% 빠지고 0.5% 올랐다. 그 우리 시장만 네. 변동성이 커진 거고.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뭐 극단적인 가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아질 때 또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 특성 나타났고. 사실 네. 뭐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또 우리 주식계 허준 선생님, 이건규 대표님은 또 한결같이 우리에게 또 맥을 짚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오늘도 명쾌하게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격월 이건규 2월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